이건숙 소설가의 단편 소설 침묵의 절규. 처녀적 이름은 곽지혜였으나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모른다. 이 시장 바닥 한 귀퉁이에서 잔치국수집을 운영하면서 모두가 서천댁이라고 그네를 부른다. 고향이 그곳이기 때문이다. 5평짜리 이 구석진 식당이 서천댁의 인생의 거지반을 보낸 자리이다. 석 달 전에 큰아들이 장가들어 분가해 나갔으니 혼자 몸에 아주 날듯이 마음도 몸도 가뿐했다. 아들이 다니던 대학에서 만났다는 며느리는 사돈들이 2분 다 초등학교 교사들이다. 그러니 집안 교육도 잘 받았을 터이고 호로미선에 성장한 아들에 비해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니 장차 태어날 손주들도 잘 양육할 거라 믿으니 마음이 푹 놓였다. 한 가지 걱정은 작은 아들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이 장사를 해서 그 아들도 대학을 나와 지방에서 직장을 잡았으니 곧 짝을 찾아 떠날 것이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가 숨을 돌리고 있을 적에 며느리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열무김치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 어쩌지요? 꼭 어머니가 손수 담근 것을 먹고 싶다니 참 힘드네요. 오늘 시장 바다 열무김치를 담가 놓을 터이니 내일 밤 내 빌라에 오너라. 그앤 그 김치를 좋아해서 거기에 국수나 밥을 말아 먹고 비벼도 먹고 그런다. 장가 가서도 어미의 손맛을 잊지 못하는 아들을 생각하니 명치 끝이 싸하게 저려온다. 연년생 2 아들을 낳고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공사판에서 떨어져 죽은 남편이 이런 전화를 받으니 더 그립다. 그 사람도 그녀의 열무김치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밤 10시가 넘어 큰 며느리가 서천댁이 사는 빌라에 초인종을 눌렀다. 현관문을 여니 들어오질 않고 입을 손으로 막고 킁킁거리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겹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집안에서 거지 소굴에서나 풍기는 것 같은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뜻인가 보다. 어서 들어오너라. 왜 거기 그렇게 서 있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곰팡내도 아니고 시궁장 썩는 냄새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나네요. 조금 전에 청국장을 끓여 먹었는데 그 냄새가 집안에 고여있는 모양이다. 서천댁은 서둘러 베란다 문을 열고 부엌 창문도 열어 통풍을 시켰지만 며느리는 들어오질 않고 현관문 밖에서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고 서서 벙어리처럼 손짓으로 어이 열무김치 통이나 달라고 채근한다. 플라스틱 통에 담은 열무김치가 너무 많이 넣었는지 김치 국물이 줄줄 흐르자 눈살을 째푸리면서 큰 며느리는 통을 잡아채서 오물이 든 것처럼 팔을 벌리고 뒤뚱거린다. 계단을 내려가는 자세가 자신의 고급스러운 옷이라도 버릴까봐 어물대는 몸짓이라 걱정이 된 서천댁이 베란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빌라이지만 건물들 사이사이 공터를 널찍널찍 잡은 탓에 연륜을 끼고 자란 굵직한 나무들이 제법 크게 자라나서 짙푸름이 어우러진 곳이다. 외등이 환하게 켜있어 며느리가 몸을 비비 꼬며 김치통을 들고 가는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처럼 펼쳐진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오리걸음을 하면서 빌라 모서리에 자리 잡은 쓰레기 집결장으로 가더니 손에 든 김치통을 휙 내던지고 핸드백에서 젖은 티슈를 꺼내 손과 치마를 닦는 것이 아닌가. 서천댁의 눈앞이 뱅그르르 돌았다. 계단을 정신없이 2-3개씩 건너뛰면서 내려간 서천댁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꾸로 처박힌 김치통을 꺼냈다. 내던지면서 뚜껑이 열린 열무김치는
겨우 건더기만 절반쯤 살려서 주워 담고는 줄줄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 못하고 흐느꼈다. 내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지렁이라 무시하는 건가? 교사 딸이라 위세를 떠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스친다. 그래도 저희들 잘 살면 되지.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를 받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는가. 요즘 시장 바닥에서 함께 고락을 나누며 아들 등록금 대느라고 고생 끝에 대학 공부시켜 며느리 맞아 좋다는 여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지 아니한가. 그들 말을 들어보면 딸이 최고란다. 부모가 고생하며 성공시켜 놓으면 아들은 대를 사위로 가거나 여자 손에 꼭 잡혀 종처럼 살고 있다고 하지 않던가. 아버지 없이 고생시킨 아들에게 이런 일로 고통을 줄 수는 없다. 세상 풍조가 그러니 어떨 것이냐. 참고 그냥 넘기면 된다. 침묵이 금이다. 마음을 다독이지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짙은 아픔은 숨을 쉬기 어려울 지경이다. 섭섭한 마음을 누르기 힘들지만 자식을 위해 서천댁은 참고 입 다물고 모른 척 눈 감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그런 뒤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아들 내외는 집에 오는 일도 없고 전화도 없다. 그네는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꾹 참으면서 살았다. 너무 외로울 적에는 시장 바닥에서 함께 늙어가는 안악들과 어울리고 과로로 몸이 쑤시고 아프면 저들과 함께 찜질방에 가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 매일 눈을 뜨면 오로지 국수를 말아 파는 일에 정신을 쏟았다. 달동네가 가까운 곳이라 배고픈 이웃이 너무 많았다. 얼굴만 봐도 실직하여 헤매는 가장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런 경우 국수를 말아주고 돈을 내면 슬쩍 주머니에 되돌려주고 배고파 보이면 국수발을 더 담아다 놓아주기도 했다. 어떤 때는 돈이 없다고 나중 낸다면 그러라고 보내기도 해서 손님은 넘쳐난다. 한 자리에서 30년을 넘겨 이 장사를 하니 어린 시절 먹었던 향수를 지니고 타 지역으로 떠났던 고객도 찾아오고 대학생이었던 청년이 백발이 성성해서 찾아와 바로 이 맛이라고 극찬하며 먹고 가기도 한다. 중소도시지만 시골에서 이곳까지 공부하러 와서 생일을 맞아 배를 고른 자취생들이 오면 전이라도 붙여서 생일상을 차려주었던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하여 아내를 데리고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백화점 상품권도 주고 간다. 이런 재미로 아들 내외에 이기적인 자신들만을 위한 삶의 방식에 신경을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끄고 그네는 나름대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매일 찾아드는 고객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사랑하니 외로움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이 나이에 큰아들의 옷이나 음식을 챙겨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일을 도맡은 큰며느리에게 감사하자고 속으로 절규하기도 했다. 서천댁은 작은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고 작은 며느리를 맞았다. 이번 며느리도 큰 며느리로 인해 땡감을 씹은 맛을 본 탓에 덤덤하게 맞았다. 요즘 시대의 풍조를 따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아주 사근사근하고 너무 친절해서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정을 주면서 주말이면 작은 며느리를 따라 가끔 알려진 유명 맛집 나들이도 했다. 때를 따라 옷을 사오고 핸드백이랑 심지어 잠옷이나 내복도 부지런히 사날랐다. 제일 감사한 일은 그네가 장사를 하느라고 낮 동안 텅 비어있는 빌라에 들어가 청소도 해놓고 베란다도 닦아내서 집안이 훤했다. 세상 풍조가 어떻든
며느리도 성품에 따라 다르다고 해가면서 서천댁은 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것도 기쁜 일이라 감사하면서 지냈는데 이런 일이 딱 2년이 지나자 이 며느리도 큰 며느리처럼 모르쇠를 하면서 오지를 않는다. 아마도 맏며느리인 큰 동서에 지청구가 있었던 모양이다. 둘이 똑같이 오가지를 않는다. 부엌에서 국수 국물에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해도 자식들이 병문안을 오지 않아서 혼자 시장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다행히 일어나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바쁘게 사는 자식들을 번거롭게 하지 말자면서 알리지 않고도 기다리는 마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속마음을 말로 다 표현하라고 한다면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가서 오그라들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적과는 아주 다른 색깔의 아픔이요 외로움이었다. 특히 온 나라가 떠들썩한 대명절인 추석이나 구정이 제일 그네를 힘들게 했다. 며느리들 치맛자락에 휘감겨 꼼짝 못하는 두 아들의 돌아선 등만을 바라보는 마음이란 피가 줄줄 흐르는 상처에 소금을 듬뿍 뿌린 것처럼 아렸다. 시장도 문을 닫는 구정이나 추석에 그녀의 유일한 도피처는 기도원이었다. 늘 나가는 동네 교회에 가면 아들과 며느리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구설수에 오르게 하는 것이니 그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이렇게 기도원으로 사라지면 아들네로 간 줄 알고 조용히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 바닥 막되먹은 마누라들처럼 아들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욕지거리하고 전화통에 대고 고함을 내질러 시장 바닥 전체가 불효하는 못된 아들과 며느리에게 유혹바가지 똥바가지를 붙지 않는 것이 좋았다. 기도원에 가서는 모두 대학 나와 잘 살고 있는 아들 며느리 기도는 솔직히 나오지가 않았다. 여직 고생 바가지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 뒤안길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너무 가엾고 바보처럼 살았다는 후회가 솟구쳤다. 그러나 이제 다 늙은 몸을 어찌하겠는가. 이미 땅바닥에 쏟아진 물병을 세운다고 물이 다시 담겨질 수는 없다. 현실을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머지 삶을 어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목이 쉬도록 밤새워 외쳤더니 나중에는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 침묵으로 절규했다. 무릎이 눈물로 풍풍 젖었고 전신은 땀으로 푹 젖도록 기도를 했다. 명절을 이렇게 지내고 기도원을 내려오면 마음이 가뿐하고 기쁨이 넘쳐 시장 바닥에서 명절에 아들 며느리 효도받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사를 받으면서 그네는 그저 행복에 겨워 빙긋빙긋 웃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이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병원에 입원한 뒤에 서천댁은 많이 외로움을 느꼈다. 기도원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절대적 고독은 해결되었다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상대적 고독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파고들었다. 혼자라는 외로움은 그가 느껴보지 못한 아픔이었다. 집에 들어서면 횡덩그렁한 공간이 오싹하게 다가왔다. 그런 차가운 공간을 메우기 위해 강아지나 고양이를 길러볼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 쌀랑눈이 살짝 내린 쌀쌀한 새벽, 이 장사의 생명인 잔치국수 국물을 푹 우려 끓여내느라고 어둑 새벽에 식당 앞에 가니 어쩐 처녀가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마도 이 추운 밤을 거기서 잠을 잔 모양이다. 깊이 잠이 든 처녀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문도 열어야 하고 이렇게 계속 자고 있으면
만에 하나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조바심 때문이다. 처음엔 반응이 없어서 서천댁이 손에 더 힘을 주고 끌어내자 처녀는 부스스 눈을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퍼뜩 놀래 가슴에 아는 보따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한 몸짓을 하며 일어서더니 비틀한다. 그냥 두면 쓰러질 것 같아 가슴에 처녀를 끌어안았다. 영양실조라도 걸린 것일까. 처녀는 현기증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더니 어디라도 앉고 싶은 듯 주위를 둘러본다. 그냥 이대로 보내면 이런 추위에 길거리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천댁은 처녀를 식당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의자에 앉혔다. 여러 날 굶었나 보이. 처녀는 희미한 눈을 뜨고 가만히 머리를 끄덕인다. 서천댁은 어제 남은 찬 밥덩이를 펄펄 끓는 국수 국물에 말아 김치하고 내놓으니 개눈 감추듯 세 공기나 비워버린다. 뜨거운 음식이 속에 들어가니 정신이 나는지 처녀는 맑은 눈으로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그러자나도 혼자 손에 일하기가 이 나이에 버거워서 사람을 하나 시간제로 쓰려고 했던 참이라 물끄러미 처녀를 응시했다. 행색은 누추했으나 얼굴도 귀고리고 어깨도 딱 벌어진 것이 건강을 잘 챙기면 한 몫은 할만했다. 말없이 서천댁이 머리를 끄덕이자 처녀는 활짝 웃으면서 반긴다. 밤에는 문 닫은 뒤에 여기 의자들을 이어놓고 자면 되지요. 허락해 주세요. 곧 꽁꽁 얼어붙은 겨울철이 오는데 어떻게 여기서 자겠나? 나 혼자 살고 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자지. 시장 근처 목욕탕에 가서 우선 깨끗하게 씻고 일을 시작하자고 하면서 서천댁은 돈을 처녀 손에 쥐어주자 황궁해서 머리를 수없이 조아린다. 처녀의 숨겨진 사연도 묻지 않고 이렇게 대우하는 처사가 마음에 들었는지 금세 처녀의 얼굴에 화기가 돈다. 2시간 뒤 목욕탕을 다녀온 처녀는 서천댁이 시장 바닥에서 펼쳐놓고 파는 싸구려 옷을 사다 입히니 아주 다른 모습이 되어 나타났다. 이름이 박천녀라고 해서 서천댁이 부르기 쉽게 천사라고 부르겠다고 하자 처녀는 활짝 웃었다.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예쁘고 순하게 보였다. 2 사람의 동거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아들만 길러본 서천댁에게 천사는 재롱을 떠는 강아지보다 더 정이 가고 의지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손도손 서로 위해주면서 딸처럼 천사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대우를 했다. 어느 순간부터 천사는 서천댁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껌딱지처럼 척척 달라붙어서 2 아들이니 며느리니 하는 생각도 없어지고 오직 천사에게 정을 쏟으며 나날을 보냈다. 천사와 함께 사는 일이 어찌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에 비할 것인가. 좋으신 하나님은 그네의 절규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서 위로하시고 있다는 확신이 왔다. 어머니는 글자를 못 읽으시지요. 사람이 글을 모르면 당하고만 살게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무덤까지 가지고 갈 서천댁의 비밀이었다. 2 며느리는 어머니가 문맹인 걸 모르는데 천사는 늘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니 그걸 알아차리고 저녁이면 공책을 펼쳐놓고 이름자부터 시작해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지, 국수, 사과를 위시해서 옆집 상호를 놓고 글자를 익혀주더니 석 달이 지나니 눈이 뜨여서 시장 안에 상호를 전부 읽어내고 큰 길로 가면서 천사를 따라 사방에 쓰인 글씨를 읽어내면 천사는 좋다고 칭찬을 하며 손뼉을 쳤다.
천사의 얼굴에 환하게 넘치는 환희를 볼 적마다 그네는 인생을 새로 살아가는 듯 했다. 이렇게 천사와 오손도손 국수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어느 날 집에 가니 대문 안에 곽지혜란 이름으로 우편물이 와 있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를 아는 이웃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봉투를 뜯으니 시골 동네 부동산에서 온 편지였다. 천사 덕분에 글을 읽을 줄 알아 편지 내용을 훑어보니 자신의 명의로 된 산자락 밭에 관한 내용이었다. 별장을 짓겠다는 부자가 만평 땅을 1억에 사겠다고 하니 한번 고향에 와보라는 전갈이었다. 남편이 부모님이 죽으면서 물려받은 땅이다. 여직 쓸데없이 버려진 돌산을 1억이나 준다니 숨이 막혔다. 며칠 전부터 손끝이 저리고 이따금 정신이 혼미하며 앞이 팽그르르 돌았다. 천사가 그녀 곁에 딸로 살아온 지 10년 세월이 흘렀다. 병원에 가니 치매 초기라고 했다. 더구나 혈압이 높고 신장이 나빠져서 더 이상 과로하면 투석 단계에 갈지 모르니 안정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 주치의의 주의를 무시하고 일을 계속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살짝 왼쪽 반신에 마비가 왔다. 천사는 이런 서천댁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다가 국수가게를 팔아 그 돈으로 이제 어머니가 된 서천댁을 돌보았다. 자식들에게 연락해서 이 사정을 알리셔야 해요. 서천댁은 강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래도 알려야 한다고 자꾸 말하는 천사를 향해 그네는 말없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10년이 넘도록 연락도 하지 않는 자식에게 무슨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둥지를 떠난 새들을 다시 불러들이면 둥지가 무너지고 다시 10년 전의 갈등과 잠 못 이루는 밤이 올 것이다. 나는 천사 한 사람, 내 딸로 족하다. 이제 백발이 성성한 서천댁을 휠체어에 태우고 재활 훈련을 받은 뒤에 동네 근처에 있는 호수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잔잔한 오후를 즐기고 저녁으로 서천댁이 좋아하는 간장게장에 밥을 비벼 먹자고 하면서 집 앞에 도착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10년 동안 발걸음이 멎었던 큰아들 내외가 사과 상자와 소고기를 사들고 들이닥쳤다. 의아해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서천댁의 손을 큰며느리가 덥석 잡더니 어머니를 연발하면서 부엌으로 치닫는다. 음식을 만든다고 요란을 떤다. 집안에서 악취가 풍긴다고 집안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았던 며느리가 아니던가. 연이어 작은 아들 내외도 들이닥쳐서 서천댁은 그저 멍멍하니 말을 못하고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흘겨보았다. 두 며느리가 좁은 부엌에서 투덕거린다. 가만히 들어보니 서로 시어머니에게 효부였다고 늘어놓고 있었다. 형님은 효부라고 할 수 없지요. 제가 어머니 댁에 오는 걸 못 가게 막으면서 들복 갔던 일을 잊으셨어요. 시집 와서 2년간 전 시어머님 옆에 늘 붙어 살았는데 형님은 오지도 않으면서 방해했잖아요. 어머머, 서로 보조를 맞추자고 한 것이지 내가 언제 막았어.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로 늘 피곤해 하시니까 귀찮게 드나들지 말라고, 어머니를 위해서 한 말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난 남편이 어머니 열무김치를 지금도 먹고 싶어 한달하지만 노인이 밤에 들어와 고생할 걸 생각하고 그것도 삼갔는데 너는 그런 큰 며느리 마음도 모르고 이러는 거야? 이제 어머니 앞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눈이 휘가닥 뒤집힌 것이 아니에요? 형님, 좀 솔직해지세요. 두 아들은 텔레비전 소리를 한껏 올려놓고 기분이 좋아서 사가지고 온 맥주를 마시면서 웃음이 해프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줄 누가 알았어?
하긴 도심지에 가까우니 출퇴근이 괜찮지. 굉장히 큰 도시가 들어선다는군. 서울의 위성도시가 되는 거라고. 지금 부동산에 돈을 싸들고 오는 사람들로 시장처럼 붐빈다는군. 큰아들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기분이 들떠 얼굴이 불쾌했다. 작은 아들도 형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기분이 좋아서 헛웃음이 터지고 어깨춤이라도 출 태세다. 그나저나 얼마를 준다고 해? 어제 내가 만난 복덕방쟁이는 30억을 부르더라고. 아마 더 갈 거야. 오늘 아침 내가 만난 중개인은 40억까지 말하던데 조금 더 있으면 더 올라갈 거야.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된다고. 아무튼 우린 고공행진을 해서 고가의 액수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아휴, 이제야 우리 집안에 숨통이 트이는군. 저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서천댁은 거실에도 못 잊고 방으로 들어가 살짝 열린 문틈으로 엿듣고 있었다. 서천댁 곁에 바짝 붙어 앉은 천사가 갑자기 들이닥친 어머니의 피부치들로 인해 바들바들 몸을 떤다. 어릴 적 무슨 일을 당했는지 식당에서도 남자 손님이 오면 무서워서 언제나 그네의 뒤에 몸을 감추었다. 게다가 문을 열어줄 적에 차가운 눈길로 무시했던 으스스함 때문인지 천사는 얼굴빛도 창백했다. 드디어 상을 차린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연달아 불러대며 호들갑을 떤다. 둘이 합작으로 시집와서 처음으로 상다리가 휘게 시어머니 앞에 차린 밥상이다. 아들이랑 며느리 다 상에 둘러앉았다. 좌중을 천천히 휙 둘러본 서천댁이 자식들을 만나 실로 10여 년 만이지만 벙어리가 된 듯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그네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국 돈이 너희들을 내 앞에 불러들였구나. 하지만 이 나이에 다시 뒷걸음질해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건 정말 끔찍하다. 너희들은 돈만 앗아갈 것이고 또다시 똑같은 수순을 밟을터이니 말이다. 제일 정성을 쏟아 길렀던 큰아들은 웃음꽃이 활짝 핀 얼굴을 숨기지 못하고 외쳐댄다. 마치 큰아들이 인류대학에 합격했을 적의 그런 모습이다. 어머니, 이제야 우리가 운이 트였어요. 부자가 되었다고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려다보고 너무 고생한다고 우릴 찾아오신 거지요. 저들의 기쁨에 들뜬 기운을 싹 무시하고 서천댁이 지금까지의 침묵을 깨고 천천히 그러나 아주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여기 내 딸을 소개한다. 너희들에게는 여동생이 되겠구나. 천녀라고 내가 낳은 딸이다. 모두 인사해라. 우와! 우리 어머니 정말 귀여워요. 어머니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집을 가서 딸을 낳았다는 뜻인가요? 큰며느리가 배꼽을 잡고 복서를 터뜨린다. 그러자 푸짐하게 차린 상가에 들러앉은 모두가 어머니를 향해 너무 웃긴다고 전장이 떠나갈 듯 웃어 제낀다. 한참을 그렇게 재미있다는 듯 웃어대더니 큰아들이 정색을 하고 묻는다. 어머니, 땅 문서는 어디 두셨어요? 글씨도 못 읽으시면서 어디 두었는지 기억하시겠어요? 어떤 것이 땅 문서인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찾아도 될까요? 땅 문서가 없어졌어도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구청에 가서 떼면 되어요. 비틀거리면서 일어서는 서천댁을 천사가 능숙하게 몸을 부추겨준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뒤져서 찾아낸 것을 들고 딸에게 몸을 의지하고 간신히 안락의자에 앉았다. 모두의 시선이 서천댁의 손에 꽂혔다. 그런 그들을 향해 요상한 웃음을 삼키면서 그네가 휙 땅 문서를 음식이 잔뜩 차려진 상 위에 내던진다. 큰 며느리가 와락 땅 문서를 집어 들었다.
옛날 누리끼리 한 문서가 아니라 깨끗하게 인터넷에서 꺼낸 프린트한 땅 문서였다. 서로 땅 문서를 잡아채려고 와그르르 한 덩어리가 되어 모여든다. 제일 억척스러운 큰 며느리가 서천댁의 손에서 땅 문서를 가로챘다. 아! 이게 뭐야? 이 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10년 전에 이전되었네. 어머니, 이 땅을 벌써 팔아버렸나요? 어이쿠, 이를 어째? 아이고, 어디 가슴이야. 어디 하면서 두 아들과 작은 며느리까지 땅 문서에 거머리들처럼 달라붙는다. 저들의 경악에 찬 고함과 무서운 눈초리를 비해 천사는 어머니의 등 뒤에 매미처럼 착 달라붙어 치맛자락으로 앞무릎을 가린다. 그네는 천사 딸의 도움을 받아 안방에 들어와서 오뚜기처럼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아 앞벽을 응시했다. 시원한 사이다라도 마신 듯 가슴이 펑 뚫린다. 아들과 며느리가 땅 문서를 그녀의 눈앞에 흔들면서 악을 쓰는 동안 서천댁은 조용히 벽에 두 눈을 꽂고 한마디도 않는다. 벙어리 병신이라도 된 듯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 절규하고 있었다. 창공으로 가버린 새들이 왜 되돌아와서 야단들이냐? 그간 내가 흘린 눈물과 아픔을 너희들이 아느냐?